네, 이번 시간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는 이제 주택의 단지인데, 여러분들이 뭐 1단지, 2단지 하는 바로 그 단지입니다. 이 주택의 단지가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은, 복리시설이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복리시설. 그래서 간단한 게 아니고요. 이 주택의 단지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아파트 단지 모양이죠. 아파트 단지 모양인데, 이 아파트 단지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단지 안에. 일단 첫 번째가 주택이 있겠죠. 예? 주택이 있겠죠. 바로 이제 공동주택, 주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지 안에 또 공동주택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단독주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주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있어요. 세 번째가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이 들어있죠. 자, 네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이제 단지 안에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나오는데,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단지 안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게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예를 들면요. 만약에 이게 이제 어디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예? 그리고 뒤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공원이, 이렇게 큰 공원이 있어. 근데 아파트가 요거를 요런 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겁니다. 요런 식으로. 무슨 말 아시겠죠? 사업계획 승인, 단지가, 주택의 단지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럼 여기는 이제 뭐를 만들었습니까? 교량을 만들었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 승인. 여기 이제 산 뒤쪽이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요 사업계획 승인이 원래 잘 안 나오는 건데 사업계획 승인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호수, 이게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이 하천이 저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도시군 계획시설로 들어간 겁니다. 이 공원 일부가 들어간 거죠, 이게. 예,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공원 일부가. 공원인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도로 진입에, 이 부분은 일부가 공원이지만, 이거는 도시군 계획시설로 들어갔습니다. 또 호수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단지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대시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택에 딸린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이죠. 관리사무소. 예,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이런 게 다 부대에 딸려있는 시설입니다. 그럼 복리라는 거는요, 복되고 이롭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설치되어 있으면 복되고 이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 놀이터, 당연히 이제 이게 없어도 되지만은 우리가 복리시설에 들어가겠죠. 경로당, 이 대표적인 거죠. 경로당 이런 거. 그죠? 네, 주민 공동시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운동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등등이 이제 복리시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1종 근린이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제2종 근생시설이.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1종과 2종의 구별을 어떻게 하냐? 누가 물어보면, 선생님, 근린생활시설인데 1종하고 2종하고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1종은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1종입니다. 가장 필요한 거.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의식주하고 관련되어 있지만은요,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예. 우리가 옛날에 탁구장 같은 경우도 필수예요. 탁구장이.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탁구장이 필수적으로 다 만들어졌죠. 당구장은요, 2종입니다. 그래서 독서실은 2종이죠. 2종 건생입니다. 그런데 2종 건생이라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복리시설에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고. 예,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거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5가지. 장의사, 총포 판매사, 예,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다중, 아까 공부한 거 있죠? 다중생활시설, 옛날에 고시원입니다. 우리가 이종건설에서 이 5가지는 이종건설은 맞지만 주택의 단지 안에는 설치를 못한다. 우리 올해 이번에 시험에 딱 나왔죠. 건생시설에서 뭐가 나왔냐? 다중생활시설이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요. 단지 안에 설치를 못하는 거, 그죠? 예, 설치할 수 있는 걸 모두 골라라 이렇게 놓은 거든. 그래서 이 다중생활시설은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제2종 건생시설이지만 단지 안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복리시설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5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암기됩니까? 장총 다 긴 걸 장총이라고 했죠. 장총 긴 거. 장총을 알고 있니? 안단다죠. 안단다. 예. 저 친구가 장총을 알고 있답니다. 장총 안단다 이거죠. 근데 이거 사실은 보세요. 단지 안에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다. 그죠? 있는 게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서 총법하면서다. 단지 안에. 그럼 내가 술 한잔 먹고, 야, 김 사장. 총법하면서 그 사장 이름이 김 사장입니다. 야, 김 사장. 나 오늘 기분 굉장히 주차 때문에 기분 나빠 했는데, 야, 장총 하나 줘, 오늘. 오늘 한 명 손 좀 봐야 되겠다. 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아빠 어디 있어? 단란주점 있어. 말 안 되는 거죠. 어? 아빠 뭐 하고 있어? 안마 시소 지금 안마 받고 있어. 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단지 안에 설치 못하는 거 5가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뭐요? 복리시설이지만 설치할 수 없는 거 장총 안 단다 이거죠. 결국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합격이 다 돼요. 너무나 쉬운 거야. 이거. 너무나 쉬운 건데 책만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뭐가 중요한 줄을 몰라.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고 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순간마다 계속해서 딴 걸 막 짚고 있는 거예요. 딴 거.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딴 걸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개를 암기를 반드시 하십시오. 뭐는 맞는데 복리시설은 틀림없는데 이 복리시설에서 설치를 못한다 뿐이에요. 예. 어디에서는 단지 안에는 설치를 못해요. 단지 안에는. 주택이 단지 밖에는 설치가 됩니까? 예, 그렇죠. 단지 밖에는 설치가 되는데 단지 안에는 설치를 못해요. 그 다음에 진입 도는 도로 요거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요 간선시설이라고 그래요. 간선시설. 요걸 갖다가 이제 기간시설이라 합니다. 기간시설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전기, 통신, 지역난방. 예. 이런 시설들을요 우리가 기간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기반 아닙니다. 기반시설은 철도, 공항, 항만 이런 게 기반시설이고요. 기간이라고 그래요. 기간. 그러면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 만약에 우리가 단지 안에 도로, 이게 부대시설이거든요. 단지 안의 도로. 단지 안의 도로는요. 부대시설이면서도 이거는 기간입니다. 기간시설이에요. 기간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단지 안에 있는 기간과 단지 밖에 있는 기간을 연결하는 게 뭐다? 간선. 이걸 연결합니다. 연결시키는 게 간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니가 차를 타고 와요. 언니 지금 어디 오고 있어? 지금 빨리 주택에 지금 아파트 들어와. 지금 도로인데 기간시설인 도로야. 진입되는 도로 순간에 간선시설 들어왔어. 간선인 도로죠. 자, 진입했다. 예, 부대시설에 들어가. 부대시설인 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인 겁니다. 자, 명칭이 다르죠? 기간시설로 갔다가 간선시설로 갔다가 부대시설로 단지 안의 도로. 이 도로가 다 틀려요. 단지 밖의 도로는 기간시설이고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간선시설이고 도로라도 그죠? 예, 부대시설이 단지 안의 도로는 또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 딸리는 거지. 도로만 봐도 여러분들 명칭이 다 다르잖아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뭐냐면은 전기, 통신, 지역 난방 이런 것들은 안에 있는 거 기간이라도 간선이라도 연결이 다 돼요. 이거 다 이제 간선에 포함을 시킵니다. 기간이라도 간선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또 하나 더 단지와 단지는 대개 이제
만약에 이 도로로 구별합니다. 단지로 구별하는 거. 자, 그래서 보세요. 단지와 단지를 구별시키는 거는 결국 뭐다? 예? 도로 아니면은 뭐예요? 철도입니다. 도로와 철도가 단지를 구별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 단지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도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도로가. 이 도로가 단지와 단지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분한다. 구별한다는 거는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도로가 폭이 만약에 일반 도로, 이 도로라도 고속국도라 그럽니다. 그냥 일반 국도, 국도가 돼. 일반 국도. 그 다음에 지방도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도로라도 그냥 도로가 아니야. 그럼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도로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단지와 단지를 구별할 때 있잖아요. 고속국도는 번호로, 대개 번호가 있죠. 예? 우리가 수도권에서 100번은 외곽순환도로입니다. 100번이. 일반 국도 있잖아요. 46번 일반 국도. 이런 일반 국도. 지방도 333 지방국. 도로가 있죠. 도로가 없는 도로명, 이 도로 숫자가 없는 게 일반 도로입니다. 그럼 일반 도로는요, 이 밖에 있는, 우리가 지금 바로, 우리가 학원 앞에 있는 도로가 다 뭐예요? 일반 도로입니다. 일반 도로. 국도도 아니고, 고속국도가 아니고, 지방도 아니잖아요. 다 일반 도로입니다. 그럼 일반 국도하고 일반 도로는 다릅니다, 이거. 당연하죠. 일반 국도는 뭐가 있다?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있고, 일반 도로는 번호가 없잖아요. 그럼 번호를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게? 골목마다 번호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 도로는 번호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수없이 많기 때문에 몇 분 도로, 13,525번 도로 어떻게 찾아와요? 번호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일반 도로는 번호가 없는 도로를 말합니다. 일반 도로는 폭이 얼마가 되느냐? 20m 이상. 20m 이상. 여기 이제 일반 도로 같으면 20m 이상이 될 때 단지와 단지를 구별한다.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두는 거는요, 구별되니까 따로따로 두어야 돼요. 따로따로. 물론 이게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육교를 만들거나 지하도를 만들 때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연결되니까. 그죠? 예. 단지로 구별하는 기준에서 지하도나 육교로 연결된 거는 제외됩니다. 예. 왜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결되는데. 그죠? 예. 그거는 빼놓고, 지하도나 육교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빼놓고, 안 되는 걸 말하겠죠. 철도는 고속철도든 도시철도든 관계없이 전부 다 이 철도가 지나가는 거는요, 육교라든지 지하도가 없는 한은 이 철도는 전부 다 단지와 단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 기준.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숫자 나오죠?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폭이 얼마냐? 8m입니다. 자, 글자 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죠. 8개. 정확하게 8입니다. 8m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6으로 쓰신 분이 많아요. 8입니다. 8. 일반 도로는 20인데 왜 20입니까? 일반 도로. 요 2가 있잖아. 22. 일반 도로에 2. 내가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일반 도로 2가 있잖아. 20이잖아요. 20. 네. 그래서 20이에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왜 일반 도로인데 1이 10이지 왜 20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기억한다니까? 2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반 도로에 2만 생각하는 거예요. 20. 20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단지와 단지. 그럼 만약에 일반 도로인데 만 20m 미만 된다. 그러면 뭐죠?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지로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의 단지로 볼 수가 있다. 요 숫자 시험에 나왔습니다. 네, 숫자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시험에 나와요. 시험은 뭐 거대하고 어려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시험에 나온다. 자, 그래서 간선시설은 뭐가 돼야 돼? 연결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연결. 기관과 기관이 연결이죠. 자, 33페이지로 넘어옵니다. 33페이지는 공구 나오죠. 공구는 공사구간의 준말입니다. 공사구간. 그러면 공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은, 분할 사업 시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600세대 이상은요,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600세대 이상은요. 600세대 이상을 건설한다. 아파트를 내가 적어도 600세대 이상을 건설하기 때는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 만약에 500세대를 짓겠다. 분할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 단지를 구별할 때 있잖아요. 구별하는 요 기준이 300세대 이상은 다 나와야 되거든요. 쪼개가지고 300세대 이상은 다 나와야 돼요. 그럼 만약에 500 같으면은 쪼개봤자 정확적으로 25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250. 그 300이 나와도 나머지가 200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600세대가 이상이 건설됐을 때는 분할하여 공구로서 공사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최초의 구간, 나머지 공구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최초의 공구는 착공과 공사가 끝나면은 사용 승인을 받죠. 사용검사라고 하는데 공사 끝났을 때 착공과 사용검사를 따로따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300세대 지어가지고 요것만 따로 공사 끝나면은 준공검사 받고 요것도 이제 착수 들어가죠. 착수 시작되면은 또 준공검사 받으면 됩니다. 따로따로. 그럼 공구와 공구 간의 경계는 6m 이상이 돼요. 6m 이상의 경계가 있어요. 경계. 이제 이 경계, 6m 이상의 경계에다가 담장을 설치할 수도 있고, 조경을 설치할 수도 있고,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관계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경계를, 6m 이상의 경계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가. 예. 이 공간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6m 이상의 공간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와 단지는요, 적어도 이렇게 300세대 이상, 공구로 나눌 때만. 예. 그러면 최초의 공구는 착공을 언제 되냐? 사업계획 승인을, 여기 600이니까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 받겠죠. 예, 5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됩니다. 뭐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최초의 공구가 만약에 착공을 못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공구는요, 최초의 공구 있죠? 예. 예, 착공이 되면은요, 이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만 하면 됩니다. 2년 이내. 최초 공구가 착공이 되고 2년 이내만 공사 착수하면 됩니다. 근데 2년 이내 착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5년이 최초고 나머지는 2년입니다. 이 2년 기준은 앞에 최초의 공구 기준이에요. 전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날 기준이 아니고 전체는 뭐 받아야 돼? 전체는 사업계획 승인 받죠. 예, 그럼 최초의 공구는 5년 안에 착공하면 되지만 나머지 공구는 최초의 착공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만 착수하면 돼요. 요거 나중에 또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할 시행은 반드시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고, 공구와 공구 간의 경계는 6m 이상이 돼야 되고요. 세대당,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가 넘어야 된다. 이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조합은 지역과 직장 리모델링 나중에 할 거고요. 공공택지는 10가지 공공사업을 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법에서 보면요, 공공택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를 갖다가 공공택지를 하느냐 하면은 이 공공사업이 10개거든요. 이 10개 공공사업인데 10개 공공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사업으로 공동주택입니다. 이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합니다. 땅. 예, 용지는 뭐냐면은 용도가 있는 땅을 우리가 용지라고 하죠. 그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 쓴다는 뜻이죠. 예, 이거는 단독주택이 쓸 수가 없고 공동주택으로만 건설돼야 된다. 그럼 이 공공사업이 10개인데 이 10개 공공사업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국산 공택 공도경 혁신 행복 행정중심 복합
공익입니다. 공익.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어떤 나라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을 하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 그죠?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각 나라마다 이겁니다. 혁신입니다. 각 나라마다 이노베이션이죠.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경쟁에서 밀립니다. 혁신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을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하죠. 예, 행복을 찾아서 내가 뭐 지금 돈을 따져서 행복지수만 높으면 되죠.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공익사업인데 이 공익을 뭐라고 하냐면요. 공익은 뭐냐면은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공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이 그리스가 지금 채무국가입니다. 채무. 빚. 예, 전형적으로 빚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얼마나 빚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군산 뭐 이렇게 목포 이런 그것도 공항이 다 있잖아요. 공항. 그 공항을 팔아먹었어요. 일본한테. 경쟁해가지고 경제필시켜가지고 채무가 많으니까 이 공항을 일부 공항을 전체를 못하고 일부 공항을 다른 나라한테 외국한테 팔아먹었다고 지금 공항을 빚이 많아가지고 공항을 팔아먹었어요. 그리스가. 예. 지금은 이제 빚을 계속 갖고 가는 관광 도시니까 뭐 관광 수입으로 많이 갚아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채무가 많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기반 시설이 그 나라를 그 나라의 어떤 뭐죠? 척도할 수 있는 발전의 척도가 된 뭐냐? 기반 시설입니다. 근데 기반 시설이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잖아요. 이거 건설하는 게 공익 사업입니다. 예.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국이 뭐냐면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법에서 이것을 위한 대지를 조성한다.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땅을 조성하는 사업은 공공사업이 됩니다. 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조성. 이거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요.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 있죠. 그거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50불 이상을 짓기 위해서 아예 촉진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조성한다는 거고요. 신도시처럼 이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거죠. 공공주택 개발, 건설, 공공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이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신도시,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자유구역을 건설,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있죠. 전주라든지 진주, 원주, 이런 거 다 이제 혁신도시를 개발하는, 건설하는 거죠.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거, 요거 개발, 뭐 개발 건설 같은 건데,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 이렇게 보면은 쭉 보세요. 국민주택 건설, 산업단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택지개발, 그 다음에 공공주택 개발,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익사업이죠. 그런데 이 공도경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방식이 반드시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혼용이라도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용이라는 거는 이제 보상금을 주고 땅을 사들이는 거고요. 사용은 보상금을 주고 사용만 하는 거니까 이게 같이 하나의 세트로 갑니다. 다 수용할 필요가 없잖아. 사용만 할 수도 있죠.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거는 보상금을 주고 땅을 사들이거나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으로 했을 때만 공공사업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늘 공부할 때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지 방식은 보상금을 땅으로 주는 겁니다. 보상금을 돈으로 안 주고요. 개발해서 땅으로 주는 거. 바꿀 환자 땅 지자잖아요.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땅으로 보상하는 걸 환지 방식이라 그래요. 그럼 땅으로 주는 거는 개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주택 지구 조성이나 도시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요, 환지 방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암기를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그리고 우리 시험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 넣는 시험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공공사업에 해당된다. 틀렸죠, 지금. 환지 방식 안 된다 했잖아. 공공사업이 아니라 했잖아, 요 세 가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혼용 방식이라 하더라도,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만, 예, 공공사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이 10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 계단 내려가기 전에. 자, 국산 공택입니다. 공택시가 국산이야, 국산. 예. 근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 공도경시죠, 공도경시. 예. 나라마다 혁신해야 되고 행복 지수가 높아야 되고요. 공익을 위해서, 내보다도 공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되게. 그래서 저 북유럽 하면요,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말이죠. 월급이 거의 없대요. 월급이 거의 없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늘 검소하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잖아, 지금. 그죠? 예, 자기 뜻이 없고 당 차원에서만 자꾸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선거 때만 나타나고, 그죠? 그런 이제 공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 세 가지, 예? 이 지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국산, 공택, 공도경, 혁신, 행복, 공익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암기를 하실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또 암기 방법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방법이든 기억을 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죠? 어떤 식으로든지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돌았으면 까먹는 거, 그건 공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항상 대화를 했을 때 있잖아요. 너 말을 해봐. 말을 해봐 할 수 있어야 돼요. 물어보면 그게 실력입니다. 그 다음에, 자,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리모델링이 나옵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리모델링입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리모델링. 예. 자, 누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주택법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은 뭐만 해당된다고?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단독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만 리모델링의 뜻이 되는 거고요. 리모델링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축이거나 대수선입니다. 예. 수선이, 대수선이 뭐예요? 말 그대로 크게 수선한다. 수선. 꽂히는 걸 말하죠. 크게 꽂히는 걸 대수선이라고 그러고, 증가하여 짓는다. 축조한다. 정축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리모델링을 정축은요, 경과년수가 적어도 15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조례 있잖아요. 시도조례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20년 미만으로 이렇게 시도조례가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는 만약 17년으로 하겠다. 그럼 17년이 되는 거죠. 15년 이상이니까 17년이, 그러니까 그 정할 때는 그 기간이 경과돼야 된다. 무슨 조례? 시도조례죠. 시도조례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그 기간, 그 기간이 경과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수선은요, 경과년수가 10년 이상만 되더라도 대수선은 할 수가 있어요. 몇 년 이상요?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건축법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할 건데, 이거 경과년수가 10년만 넘어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축은 15년 이상. 예, 원칙적으로. 자, 중요한 거는요, 정축입니다. 정축.
자, 첫 번째, 정축에서 먼저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세대수가 있어요. 세대수는 얼마나 정축이 가능할까요? 15% 이내만 정축이 가능하다. 세대수가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있잖아요. 200세대다 말이야. 지금 현재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예요. 그럼 세대수가 230으로 가잖아요. 그죠? 15%니까. 예, 230으로 갑니다. 합해가지고, 그죠? 30. 그럼 이렇게 30이 증가되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아서는 안 되고. 예, 그래서 일단 15% 이내 정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세대당, 예, 주거 전용 면적 있죠? 주거 전용 면적은 30% 이내로 됩니다. 단 이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일 때, 미만인 경우는요, 미만인 경우는 몇 프로? 40% 이내까지입니다. 40% 이내까지 정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30%밖에 안 돼요. 전용 면적이. 그럼 만약에 전용 면적 따져가지고 뭐죠? 60이다 말이야. 그럼 68, 30%니까 3, 6, 18 해가지고 한 80이 안 되겠어요. 그죠? 80? 그러면 80밖에 안 돼요. 예. 여기밖에 안 돼요. 30%. 기존에 전용 면적의 30%밖에 안 돼요. 원칙은. 근데 85 미만은 40%까지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요거 지켜야 되고요.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정축일 때는 수직 정축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을 말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기존의 청수가, 기존의 건물의 청수죠. 청수가 14층 이하나 아니면은 기존 건물의 청수가 15층 이상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14층 이하와 15층. 그 14층 이하는요, 2계층만 정축해요. 2계층까지. 2계층까지 정축이 가능해요. 근데 15층 이상은요, 3계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3계층까지. 요거는 2계층. 그리고 반드시 수직 정축형은요, 그 구조도가 있어야 됩니다. 신축 당시 구조도. 건물이 구조도가 있습니다. 구조도가 구비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옛날에 지을 때 구조도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직 정축 리모델링에, 우리가 이제, 요 정도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정축은요, 요 정도 보시는 거예요.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요. 이 리모델링의 주체가, 그 나중에 리모델링 나오고 할까요? 예, 그거는 이제 일단 의의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예, 누구 이제 입주자나 사용자나 입주 대표에는 전원 동의 받아야 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일부 동의만 받으면 되고 나머지 매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뒤에 나오면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리모델링은 요 정도. 예,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요거. 예, 되겠습니까? 예, 요거 요 정도. 그러니까 시험에 제가 엑기스를 말씀드린 거니까 요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예, 시험이 잘 나오죠.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리모델링도 어차피 사람이 이제 세대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니까 그만큼 이제 기본 계획이 필요하겠죠. 요걸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수립을 합니다. 입주자는 공급받는 자의 뜻도 있고요. 소유자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입주자는 이제 집주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 장 넘겨 보시면 사용자 나오죠? 사용자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을 갖다가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는요, 주택법이든 공동택 관리법이든 관리 주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하는 주체가 공동택은 관리사무소장이 관리 주체가 되고요.
관리업무 연계자는 사업주체,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이렇게 이제 관리처가 있다. 이거 나중에 이제 공동관리법에도 이게 관리처가 나옵니다. 자, 오늘 공부는요, 가장 중요한 게 38페이지의 주택건설업의 등록입니다. 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38페이지부터 갈 건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건설하는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어차피 돈을, 좀 큰 돈을 벌고 싶다. 분양이 잘 되는 것을 감안하면요, 옛날입니다. 지금은 분양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예, 분양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 자꾸 인구 수가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적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지었다 그러면 다 팔려고 했죠. 완판이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 이게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요, 안 되는 곳은 진짜 안 돼요. 예, 이게 이제 지역적인 차이가 너무나 커, 이제는.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등록사업자라는 게, 등록사업자. 예, 등록사업자가 이제 바로 이제 누구냐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 건설회사, 개인도 되지만 건설회사,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 우리가 늘 말하는 이런 건설회사들이 바로 이제 등록을 하면 등록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등록사업자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등록 요건. 예. 그럼 등록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등록 사업자도 뭐가 된 사업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록 요건을 일단 구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등록하고 싶은데 결격 사유가 있다면 등록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등록 요건이 뭐냐면요, 이 등록 요건은 누가 사야 돼요? 자기가 사야 됩니다. 자기가 사야 된다. 오늘 누가 밥 사? 자기가 사. 자기가 사죠. 자가 뭐냐면 자본금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무실입니다. 근데 이 자본금이 개인과 법인이 있어요. 자, 개인은 자산평가액으로 따집니다. 자본금을.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만약에 고정자산이 있다 그러면은, 뭐 내 집이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 유동자산 같으면은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럼 다 평가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은 자산평가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6억 원이 넘어야 돼요. 6억 원 이상이고요. 법인은요, 출자액입니다. 출자금을 말합니다. 출자금에 요게 3억 원 이상이죠. 3억 원 이상의 법인은요. 그래서 금액이 왜 개인이 많습니까? 개인이 더 많은 이유는 왜 많아요? 자산평가액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은요, 이거 지금 등록은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고 뭡니까? 주택을 건설한다. 또 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땅을 또 조성하죠? 이 땅을 갖다가 대지 조성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예, 사업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사업 주체 중에서 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면요, 그냥 말 그대로 건축 관련 분야, 건축 분야에 기술인이 있어야 돼요. 기술인. 건축기사라든지 시공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있죠? 이거 한 명 이상이 확보돼야 돼요. 한 명 이상이 확보. 대지 조성은요, 토목이 있어요. 토목 분야. 토목 분야의 기술인을 한 명 이상을 확보해놔야 됩니다. 한 명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분야의 기술인을 반드시 한 명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실은요,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이 가능한 면적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면적에 대한 것은 제한이 없어요. 옛날에는 33제곱, 그 다음 22로 갔다가 이제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무실은 면적이 크게 없어도 내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컴퓨터 하나 갖다 놔도 사무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크기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사업 수행이 가능한 정도 면적만 있으면 된다. 사무실은요,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금 기술력 사무실을 갖춘다. 이것만 갖추면 돼요? 아닙니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네. 그럼 결격 사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미성년자 안 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듣고 한 개로 듣고 한 개 흘러세요. 그냥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러니까 완전히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신력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럼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어차피 이거는 등록, 건설도 못하고 대지종사업도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됐어, 아직까지. 복권은 뭘? 복권이라는 게 이제 법원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판결로서 복권되는 거거든요. 복권이 안 됐으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법은 주택법이고요. 부정수표 단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표 막 남발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정수표 단속법이 걸려요. 예, 이행기간 동안 이행을 안 하고 남발하게 되면 부정수표 단속법 걸리죠. 그래서 이 법이나 부정수표 단속법에 금고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받고 금고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났다 종료입니다.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입니다. 보는 경우 포함해서 또 면제됐다는 거죠. 면제됐다. 그 종료되거나 면제가 되더라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 법이나 부정수배 단속법의 금고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되는 것을 보는 경우 포함해서 면제되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행이 종료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기 석방을 말합니다. 만기 석방. 만약에 3년 징역이다. 그러면 금고 이상이죠. 징역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징역하고 금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금고 이상이 바로 징역, 바로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징역밖에 없어요. 금고 이상 하면 징역밖에 없는데 금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습니다.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는 게 금고고 징역은 강제노역을 당해요. 지금부터 자 집합해서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약에 떼작업을 하세요. 떼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강제노역 당합니다. 그런데 금고는 남들은 강제노역 당할 때 나는 싫어. 책 볼 거야. 되는 거예요. 금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습니다. 되게 정치범들은 금고를 많이 받죠. 그죠? 되게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징역형은 이렇게 강제노역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하는 거고 얘는 슬기로운 깜빵 생활 못 해요. 잔인한 깜빵 생활을 해야 돼요. 징역은. 그 차이점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여튼 금고 이상의 생애 선고는 징역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럼 만기 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종료되는 것을 보는 경우는 뭐냐면은 가석방에다가 잔여형기를 포함을 해야 돼요. 잔여형기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만기 출소인데 미리 가석방 시켜줘요. 요건만 맞으면은. 그럼 가석방 시켜주면은 나머지 경기 있죠? 그거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제 있죠. 면제는 뭐냐면은 특별 사면을 말합니다. 일반 사면도 있지만 대개 특별 사면. 8.15 광복절 특별 사면 이런 게 있죠.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 이 특별 사면 받아도 이게 면제라고 합니다. 집행이 면제됐다. 그러면 이게 면제되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암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 흘러세요. 똑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주택법이나 부정소표, 단속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되는 걸 보는 걸 포함해서 면제되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종료는 끝난 거는 만기 석방. 종료되는 거 보는 거는 가석방인데 잔여형기를 포함해야 되고요. 면제는 뭐다? 특별 사면을 말합니다. 되게. 그래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거 여기다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 요거 그냥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법이나 부정수표 단속법에 금고 이상의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아요. 집유라고 하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년 이하의 징역 같으면 유예 선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3년 징역에 그 유예를 5년간 유예한다. 그러면 5년 동안은 유예 기간 동안에 아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예. 죄를 지었다? 그럼 다시 이제 깜빵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집유 선고 있죠? 받고 뭐죠? 요거는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죠. 선고 받았는데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된다. 예,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결격 사유되는 거고, 만약에 5번째는요, 등록이 말소가 됐습니다. 왜 말소돼? 잘못했으니까 말소됐겠지. 그러니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는 말소시켜 버립니다. 말소가 되더라도 2년이 지나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죠. 그 다음 6번은 뭐냐면요, 1번에서 5번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그 법인도 안 됩니다. 법인. 만약에 그 대표가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그럼 그 법인도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1번에 해당되는 법인,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도, 그러니까 6번은 그냥 안 봐도 돼요. 자, 아무튼 이 결격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년 후견인 중에서 미성년자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미성자는 이 3인방 있죠? 행위 능력이 없는 저 3인방, 저 사람들은 결격 사유로서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이 등록 사업자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연간 규모가, 주택은 20호나 20세대, 소가 뭐냐면 단독입니다. 공동은 20세대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합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요거는 이제 주택을 건설할 때고, 요거는 주택 건설,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20호 이상이고요. 요거는 대지를 조성한다. 땅을 조성하는 사업은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등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등록 규모라고 합니다. 이거를 무슨 규모? 등록 규모.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주택을 건설하는데 1년 동안에 내가 10개도 못 지었어. 그러면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20개 이상을 내가 건설하겠다고 나왔을 때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등록을 해야 할 자가 등록을 안 하는 것을 무등록이라고 합니다. 무등록. 없을 무자지. 여러분들 그거 있죠? 무소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좀, 무소유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소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안 할 수 있는 것이 무소유야.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남을 갖다가 탄압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안 벌어.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소유는 소유를 많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이게 무소유 개념이에요. 처음부터 소유 안 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안 한단 말이야. 그게 무소유예요. 그런 정신이죠. 근데 무등록이 뭐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비등록하고 틀려요. 비등록은 등록에서 아예 제외되는 거예요. 그럼 무등록자는 처벌합니까? 처벌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과, 요거 시험에 나와서 한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죠. 벌금형. 선택입니다. 네가 징역 살해할래?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을래? 요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결정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등록 사업자가 등록을 하려면은 등록 요건 갖추고 결격 사유를 없애야 돼요. 그죠? 자, 요거 2개 맞았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누구한테 등록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주인공은 누가 놉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하러 가야 돼. 등록 신청을 누구한테 가야 돼요? 등록 신청은? 등록 사업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국토장관한테 등록을 신청하러 가야 됩니다. 그 등록증이 누구 이름으로 나옵니까?
국토장관 이름으로 등록증이 딱딱 나오죠. 장관 이름으로. 예. 그 니는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어. 딱 등록증이 나옵니다. 등록증. 장관 이름으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갖다가 위임을 시킬 수 있어요. 위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걸 갖다가 등록 수탁기관이라 합니다. 이 등록 수탁기관은요, 지금 국토연구원이나 그 다음에 뭐지? 저거 한국부동산원, 옛날에 그 감정원이 있죠? 그 다음에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한테 위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위탁을 시킬 때 등록 수탁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나오면 누구한테 등록하러 가야 돼? 국토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럼 등록을 했을 때 등록한 사람이 반드시 필연적 말소 사유가 있어요. 필연적 말소.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필연적 등록 말소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필연적 말소 사유가 아닌 것은 나머지가 뭐죠? 임의적이죠.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게 임의적인 등록 말소 사유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반드시 말소하는 게 중요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을 써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돈을 좀 줘가지고 등록했다든지 뇌물 줘가지고. 그럼 거짓과 부정하게 등록했으니까 반드시 들키면 말소당하죠. 말소. 그 다음에 등록증을 빌려줄 때 대여가 뭐죠? 빌려주는 거죠. 예. 우리 여러분들 자격증 있죠? 주택관리사도 자격증을 빌려주면은요, 취소됩니다. 자격 취소돼요. 그럼 3년 동안은, 이 업무를 못 합니다. 3년 동안. 예. 그러니까 반드시 취소돼 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여시켰다, 빌려줬다는 거죠. 빌려주면은요, 등록을 바로 말소시킵니다. 그럼 말소됐다. 말소되면 몇 년간 못 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2년 동안이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말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내가 재등록 못 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 그림 꼭 기억을 하세요. 등록 사업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등록 요건 갖추고 결격 사유 없애야 되고 등록 신청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국토장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한다. 무조건 틀리는 거죠. 요거 장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성을 별표를 이렇게 체크하는데 뭐 기분 좋을 때는 막 3개, 4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난이도가 있어요. 3개 정도 되면 반드시 확률이 90%예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근데 제가 별표 3개를 딱 치는데 확률은 지금은 이제 이런 등록 사업자의 확률이 좀 줄어드는데요. 나중에 또 이게 한 바퀴 돌거든요. 시험이란 게. 그럼 또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몰라도 돼요. 만약에 결격 사유를 모른다. 이건 몰라도 이제 뭐를 알아야 돼? 그러면 등록 요건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몰라도, 그래서 결격 사유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어요, 거의. 요거는 사실상 내가 암기 요건은 아니에요. 요것만 하시면 돼. 1번만. 아시겠죠?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다 못해. 다 못하니까,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아, 미성년자, 피성후견, 피한 환정후견은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어디에 치중을 해야 돼? 예. 자기가 사야 된다, 이거. 여기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예.